2022년 10월 9일 한글날에 동대문의 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서 사망 신고가 접수됩니다. 야, 22년이면 정말 최근인데요. 그러니까 신고자는 누구였습니까? 구청 직원이었습니다. 어? 구청 직원이요? 아니, 아까 전에 한글날이라고 했는데 한글날이면 이제 공휴일이잖아요. 공휴일이죠. 근데 구청 직원분이 어떻게 신고를 하신 거예요? 구청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 집에 움직임 감지 센서를 무료로 설치해 드렸는데 할머니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이 구청 직원이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확인차 할머니 집을 찾았던 겁니다. 현관문이랑 창문이랑 모두 닫혀 있는 데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119를 불러 강제 개방을 했다가 사망한 할머니를 발견한 상황이었습니다. 공휴일인데 직접 확인하러 갔던 거군요. 할머니는 근데 어쩌다가 돌아가신 걸까요? 그러니까 시신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방이 2개였는데요. 마치 잠든 것처럼 베개를 베고 이불을 무릎까지 덮은 채 반듯하게 누워 계신 상태였고요. 이상했던 건 할머니 주변에 피가 흥건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봤더니 칼에 베인 상처가 목 양쪽에 길게 나 있었다고 하고요. 아휴. 할머니 옆에 피 묻은 커터칼도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유야. 처음에 들었을 때는 누워 계신 모습이 자연사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네. 아니. 아니 그렇다면은 범인이 현장에다가 커터칼을 두고 갔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먼저 챙겨서 도망갈 것 같은데 옆에다가 놓고 갔다고? 네, 맞습니다. 자상의 크기를 봐선 커터칼로 목이 그인 게 맞았는데요. 할머니 주변에 고여있던 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낙하혈흔이 발견됩니다. 응? 화장실 변기에서부터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요. 화장실에서 안방으로 쭉 이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부터 공격당해서 오면서 떨어진 거지. 아유 세상에 너무 끔찍하다. 잠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자세였다고 했잖아요. 범인이 화장실에서 데리고 와서 눕힌 거네요. 그렇지. 그렇게 그냥 눕혀놓은 거네요. 잠자는 것처럼 천장을 보고. 근데 초반에 사건이 좀 묘하게 돌아갑니다. 만약 타살이라면 저항은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고요. 사건 초반에 기억나시죠? 구청 직원이랑 119 구급대원들이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아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으면은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 범인이 문을 잠그고 갔다고 하고 아니면 창문으로 도망갔나? 거기서 빠져나갈 때는 문을 뭐야? 2022년도면 그냥 문 닫으면 잠길 수도 있겠네요. 자동 도어라. 자동으로. 아니요. 열쇠로 열고 잠글 수 있는 문이었는데 잠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진짜 범인이 열쇠로 문을 잠그고 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커터칼은 할머니 옆에 놔두고 열쇠만 챙겨서 갔다? 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수사팀이 동네를 탐문하다가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진술도 있었고요. 어머. 심지어 할머니가 자주 다니던 단골 식당 사장은 할머니가 어느 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보이면서 자신을 죽여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을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죽여달라고 했다고요? 그것도 칼을 보여주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신 거래요? 이 할머니는 연세가 80이었었는데요. 허리랑 목이 안 좋아서 거동이 아주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가족도 없고 생활 지도사만 일주일에 2번씩 할머니 집에 방문했던 상황이었고요. 네.
우울증 때문에 신경안정제 약까지 처방받아 드셨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반에는 타살로 초점이 완전히 맞춰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몸이 막 내 마음대로 막 안 움직이잖아요. 네. 자꾸 아프기도 하고.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가야지. 내가 가야지. 막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는 게 힘드니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자살로 추정이 되지만 현장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범행 도구였던 커트칼에서 그 누구의 지문 흔적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지문이 안 나왔다는 거는 누군가 지문을 닦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할머니가 설마 자살을 하시면서 닦으셨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해도 할머님의 지문이 남았어야지. 남았어요. 당연히 나와야지. 근데 지문이 아예 없다는 아예 건 없다는 거는 누군가 누가 다 닦았다는 없앤 거지. 거지. 그러면 자살 아니고 타살이네. 그렇죠. 타살이야. 게다가 할머니 목에 자창의 길이가 왼쪽은 13cm, 오른쪽은 10cm였는데요. 왼쪽은 경정맥이, 오른쪽엔 경정맥과 경동맥이 모두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야, 왼쪽이 13이고 오른쪽이 10이면 경동맥이 절단될 정도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상 목을 짚어보면요, 맥박이 느껴지죠. 그 아래 3cm 깊이 아래에 있는 게 바로 경동맥입니다. 근데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80%가 이 경동맥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동맥이 절단이 되면 정말 빠른 시간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의식을 잃고 바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통 자살 현장에서 스스로 목을 그은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아무리 결심을 했다고 해도 순간 머뭇거리고 망설이게 되거든요. 주저흔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할머니 시신에는 주저흔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타살이 더욱더 확실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할머니를 왜 그럼 그렇게까지 살해했을까요? 그러니까. 혹시 물건을 좀 집에서 뒤진 흔적도 좀 나왔을까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이불 밑에서 현금 150만 원이 그대로 발견됐고요. 할머니 가방에도 현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어머. 뭐야? 그럼 돈을 노리고 들어온 강도는 아니라는 거네요. 너무 이상한데요? 2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CCTV가 있지 않겠어요? 수사팀도 할머니 집을 비추는 주변 CCTV를 모두 수거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대문을 비추는 CCTV에 누군가가 찍히긴 했습니다. 그치, CCTV는 피할 수가 없지. 언제 누가 찍힌 거죠? 신고 당일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CCTV를 확인했는데요. 신고 전날 오후 5시경 어떤 남성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힙니다. 그 빌라에 사는 주민들에게 모두 확인해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수사팀이 CCTV 영상을 캡처해서 본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있는지 동네 탐문을 시작했고요. 동시에 할머니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는데 오후에 할머니랑 통화한 번호를 하나 찾아냅니다. 뭐 번호 하나란 거 보면 통화한 사람이 없었나 본데요. 날짜나 시간이 맞아 떨어지는 것 말고는 뭐 이상한 점이 더 있었던 거예요? 이 매일 그것도 하루에 적으면 10번, 많은 날엔 20번도 통화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집에서 빠져나간 신고 전날 5시 이후부터는 할머니와 통화한 내역이 일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할머니한테는 가족이 없다고 했잖아요. 대체 누군데 그렇게 전화를 한 거지? 그럼 그 번호의 명의자는 확인이 됐나요? 네. 할머니보다 16살이나 적은 64세의 남성으로 확인됐는데요. 할머니랑 좀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수사팀이 남성의 범죄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폭행죄, 상해죄에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의 피해자가 놀랍게도 사망한 할머니인 겁니다. 어? 심지어 마지막엔 집행유예에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고요. 아, 이미 예견이 계속 되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렇게 자주 통화했던 남자가 폭행에 상해에 특수상해까지?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피해자가 다 할머니라고? 협박이라도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아, 그 많은 통화가 협박과 욕이 난무한 무슨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언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폭행과 상해죄는 그로부터 6년 전이죠. 2016년에 있었는데 사건 정도가 경미해서 약식으로 종결됐는데요. 3년 전인 2019년에 빨래 건조대로 할머니를 폭행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6년 전이면 서로 알고 지낸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4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0대 후반인 남자가 70대 할머니를 때린 거잖아요. 아, 이 정도면 밝혀진 것만 신고가 2건인데 할머니가 그냥 쉬쉬했던 것까지 치면 그냥 툭 하면 할머니를 좀 괴롭히고 때린 것 같아 같이 그렇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말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맞고 내가 괴로우니 그냥 차라리 그냥 죽여달라는 말을. 이유는 말 못하고. 아니, 할머니랑 그 남자랑 무슨 사이였길래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두 사람은 8년 전부터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아. 2019년 사건 때는 같이 살고 있기도 했고요. 폭행 때문에 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뭐 나이를 떠나서 같이 살 정도면은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아, 그러면 그 CCTV에 찍힌 그 남자가 그 통화했던 남자가 맞긴 맞나요? 얼굴이나 체형이 비슷해서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방문하기 전에 두 사람이 통화를 한 게 확인이 됐었잖아요. 그 직후에 커터칼을 구입한 게 확인이 됩니다. 아마 통화 중에 나는 말싸움이 도화선이 됐던 걸로 추정이 됐고요. 그래서 수사팀이 바로 이 남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 바로 압수수색을 했군요. 근데 뭔가 나오긴 했을까요? 네, 나옵니다. 남자의 집을 샅샅이 뒤졌는데 할머니 집 열쇠와 할머니의 부서진 휴대전화가 나왔습니다. 에이. 게다가 피 묻은 동문치도 600만 원가량 발견됐고요. 뭐야? 아직 나왔네. 뭐야? 돈 150만 원 남겨놓고 그거 가져왔나 보지? 모르는 뚝배기 있었나 보네요. 어머. 열쇠, 전화에 돈까지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네? 네? 이 남자를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 집에 갔던 것만 인정을 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합니다. 집에는 그 시간에 갔는데 살해한 건 아니다. 그러면 열쇠랑 전화는 왜 들고 나와? 돈 뭉치에 피 묻은 것도 있었잖아요. 부인할 상황이 아닌데. 돈은 그날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자신이 빌려줬던 돈이었고 돈에 묻어있던 게 피인 줄은 몰랐고 처음부터 얼룩이 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잡히면 또 그때부터 또 이러더라. 아. 애매하게 빠져나가네요. 그럼 열쇠랑 전화는요? 할머니 집에 갔더니 죽고 싶다는 얘기를 또 하더랍니다. 이번엔 진심이라며 간곡하게 부탁을 하길래
눈에 보이는 커터칼을 할머니 손에 쥐어줬더니 할머니가 전화기도 다 부숴버리고 열쇠로 문도 꼭 닫아주고 가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고 나온 거라고 주장합니다. 아우 나 진짜 나라 몰라. 그래서요? 상황에 맞춰서 계속 이런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형사들이 현장의 혈흔을 확인해 보니 혼자 자해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직접 자살을 도왔다 이렇게 번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받은 소위 촉탁살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이씨, 완전 살인했지만 부탁을 들어준 거다. 네. 할머니의 부탁으로 할머니의 목을 카톡칼로.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하지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꿔 그러면. 이거 계속 증거 내밀 때마다 계속 말을 바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때 수사팀의 의뢰를 받고 서울청 과수팀에 있는 후배 김천의 경위가 혈흔 형태를 다시 분석해봤는데 피해자 시신에서 조금 특이한 흐름을 찾아냅니다. 피해자 시신에서요? 그게 뭔데요? 이쪽 오른쪽 귀에서부터 턱 아래를 지나서 다시 왼쪽 귀 뒤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혈흔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렇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그렇죠. 일단 피해자가 몸을 왼쪽으로 눕긴 누워 있었던 거거든요. 피가 왼쪽으로 흘렀으니까요. 그래서 이 증거를 들이미니까 또 말을 바꾸는 겁니다. 또 말을 바꿔요? 야, 이번에 또 뭐라고 했는데요? 변기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커트칼을 주면서 죽여달라고 해서 목을 한번 그었고 피를 흘리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방으로 왔더니 할머니가 우울증 약을 먹고 옆으로 눕길래 자신도 할머니를 마주보고 한참을 누워 있었다.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 뭐하냐 차라리 죽여줘라고 하면서 오른쪽 목을 내밀며 마저 그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황당한. 진짜 사람 죽이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변명하는 이런 거는 따로 더 이 형량을 추가해야 돼. 어디까지 꾸미냐면은 할머니 부탁으로 당신이 칼을 잡고 찔렀으면 칼에 당신 지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왜 안 나왔냐 하니까 자긴 모른다. 자기가 나갈 때 물티슈를 달라고 해서 던져주고 나왔으니 본인이 닦은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한 모양입니다. 아니, 경동맥이 끊어지고 거의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물티슈로 닦다는. 얘는 진짜 무슨 다 바보로 하네. 어차피 말이 말도 안 되는 되지. 얘기를 여기까지 들었네 아니, 진짜. 그러면 뭐 범죄자는 다 똑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될 법한 거를 얘기를 해야지. 말이에요. 이건 너무 황당한 속 터지는 일이죠, 이거. 속이 터지죠. 네. 직접 현장에서 이런 범인들을 신문하다 보면은 속에 천불이 납니다. 이때 팀장이 잠깐 중지를 시키거나 조사자를 다른 사람을 바꾸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은 거짓말하는 범인들에 대한 조사가 잘 안 됩니다. 당연하죠. 감정이 또 들어가게 만들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죠. 이미 형사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걸 늘어놓으니.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얼굴에 흘렀던 혈흔 자국 있죠? 네네네. 그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요? 단순히 옆으로 누워있기만 해서는 흐를 수 없는 방향이었거든요. 밑으로 자연스럽게 흐른 게 아니라 중력을 거슬러야 나타날 수 있는 형태였던 거예요. 발견됐을 때 정자세였잖아. 이불이 무릎까지 돼 있었고. 그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정자세로 눕혔다. 뭐 그런 건가? 그래야 이렇게. 그런 흐른 혈흔이 뭐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잡고 옮겼어야만 가능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턱 주변에서 흘렀다고 했잖아요. 이게 귀 뒤쪽으로 약간 올라갔다고 했어요. 아 맞아. 뭐냐면 그냥 누워 있으면 이렇게 코 밑으로 해서 이렇게 흘렀겠죠. 옮기면서 피가 아래로 흘렀다 위로 흘렀다를 막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흘렀다는 거지. 맞아요. 가만히 누웠는데 이게 어떻게 가? 말이 안 되지. 여기서 끝나지 그냥.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범인은 부탁을 받은 촉탁 살인을 계속 주장했지만 당시 수사팀은 고의 살인으로 보고 기소를 합니다. 그래. 재판에서도 촉탁 살인이냐 고의 살인이냐가 쟁점이었는데요. 혈흔 형태 분석 결과를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해 수사팀의 손을 들었습니다. 맞아. 네. 범인이 아무리 증거에 맞춰 진술을 바꿔봤자 현장 증거를 뒤엎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지. 모든 사실은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혈흔 형태의 분석이 판도를 마지막에 재판에 완전히 뒤집었네요. 그러네요. 야, 이거 하마터면 자살로 덮일 뻔한 너무 황당하게. 정말 그런 사건이었네. 그래서 이 재판 중에는 범행을 인정을 했어요? 아니요. 계속 이상한 변명을 했듯이 법정에서도 끝까지 부탁을 들어준 거라고 주장했고요. 1심에 불복해 항소까지 했는데 기각을 당했습니다. 10년형 선고받았습니다. 10년밖에 안 했어요? 이건 너무했다. 고의 살인인데. 그 전에 폭행 사건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치. 이게 있으면은 그런 게 참작되지 않나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과정이 살인까지 있잖아 한 건데. 지금. 그런데 저게 촉탁 살인 정도로 인정됐다면은 형은 2, 3년형으로 더 짧아졌을 가능성이 있죠. 사람을 죽이는데 2, 3년밖에 안 산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할머니를 왜 살해했는지는 이야기를 안 했네요. 그렇죠. 결국 범행 동기를 끝까지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2019년에 할머니를 폭행했을 때 사건 기록을 보면 범인이 자신의 어머니랑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둘이 만난다는 사실을 가족한테 들키는 걸 극도로 싫어했던 걸로 추정됐습니다. 추석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데 전화를 걸었다며 화가 나서 폭행을 했던 거였거든요. 평소에도 폭행이 잦았던지 집으로 찾아오는 복지사들한테 만나는 사람이 자꾸 때린다, 무섭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다고도 합니다. 얼굴에 멍자국을 본 이웃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할머니가 오죽하면 동네에 그냥 죽여달라고 한 게 살려달라는 거였어요. 잘못 소문나면 또 자기가 맞으니까 그냥 자기 얘기 더 들어달고 관심 좀 가져달라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그 남자 집에서 발견된 피 묻은 돈 600만 원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 집에서 그 돈을 가지고 나왔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해서 절도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걸로 처분됐습니다. 100% 그 사람의 거짓말을 깨지는 못한 그런 기분이긴 합니다. 아니 그래도 화살인 게 밝혀져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 천만다행이죠. 즐겨봐 이 채널.